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살면서 이토록 역겹고 기만적인 폭력과 마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의 가장 아픈 약점과 치부를 서슴없이 찌르면서 그것을 애정어린 충고라는 신성한 예복으로 포장하는 자들의 얼굴을 똑똑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너보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짐승 같은 권력 의지이자 비열한 쾌락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인간의 이 흉악한 본성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충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오만한 허영심의 배설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솔직함이라는 합법적인 칼날을 쥐고 타인을 난도질하며 자신들의 텅 빈 자아를 위로하는 추악한 배설 행위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너를 위한 충고라는 위선적인 명분으로 타인의 영혼을 찢어발기는 인간의 가학적인 민낯을 철학의 서늘한 시선으로 남김없이 벗겨내겠습니다. 타인의 오만한 폭력에 더 이상 굴복하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십시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입니다. 밥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여 있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방다운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누군가가 입을 엽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일 하고 있어?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그거 안 된다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밥을 뜨던 손이 멈추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던진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걱정하는 표정입니까? 아닙니다. 그 입꼬리에는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만족감이 서려 있습니다. 내가 맞았지? 라는 승리감이 눈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의 정체입니다. 충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형태의 폭력. 주먹으로 때리면 폭행이고 욕설을 퍼부으면 모욕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한 문장이 앞에 붙는 순간 그 어떤 잔인한 말도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맞은 사람은 아프면서도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충고라는 폭력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냉혹한 시선을 가졌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직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선함을 이야기할 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행동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동기가 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대부분은 추악하다. 그가 본 세상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충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너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는 전제 위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현명하고, 내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런 마음에서 충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순수한 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 우월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충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충고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부족함을, 컴플렉스를, 상처를 정확히 집어내면서 이건 네가 고쳐야 할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행위. 그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왜 굳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입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강점을 살려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찾아내고 거기를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리고는 아프겠지만 이게 사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쾌합니다. 그것이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지적하는 순간 지적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미묘한 쾌감이 일어납니다. 나는 저 사람의 문제점을 볼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이 있다는 지적 우월감.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우월감.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권력적 우월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되는 행위가 바로 타인의 약점을 파헤치는 충고입니다. 이보다 효율적으로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남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의 삶에서 깊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이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은 굳이 남의 약점을 찾아다니며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삶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려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텅 비어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불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의 약점이 일종의 자양분입니다. 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심이라는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허영심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실제로 현명하지 않으면서 현명해 보이고 싶고, 실제로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고, 실제로 우월하지 않으면서 우월해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이 허영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심을 가장 손쉽게 충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남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윗사람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성취도 없이 말이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합시다. 아직 초기 단계라 불안하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지? 나도 처음에 그랬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선에서 도와줄게.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는 건데 너 그 방식으로는 안 돼. 시장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시작했잖아.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당신을 위하고 있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당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부족한 점만을 지적하고 당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고 자신이 더 잘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두 번째 사람이 더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말은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문장입니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순간 누구든 남의 약점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너한테 쓴소리 해주는 거야 라고만 말하면 어떤 잔인한 말도 좋은 의도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 프레임을 보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의로 충고하는 사람과 허영심으로 충고하는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진짜 선의로 충고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지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영심으로 충고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격분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한 말인데 왜 안 들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내 말이 맞을 테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고가 거부당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우월성이 부정당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허영심에 찬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의지란 맹목적인 욕구의 힘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욕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성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성이 주인이 아니라 욕구가 주인이고 이성은 그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관점에서 충고라는 행위를 다시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충고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이성적인 논리를 펼칩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야.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해야 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모든 이성적 논리는 사실 숨겨진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 숨겨진 욕구란 바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이성은 이 의지의 하인으로서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내어 충고라는 공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조언이라고 믿었던 것의 이면에 이토록 원시적인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니.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환상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고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능은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충고라는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니체의 이야기를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제자이자 동시에 그를 넘어선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로 르상티망을 꼽았습니다. 르상티망이란 쉽게 말하면 약자의 원한입니다. 자신이 강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질투가 뒤틀려서 강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심리입니다. 니체는 이 르상티망이 도덕의 탄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약한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르상티망의 핵심 전략입니다. 충고라는 행위에도 이 르상티망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새 차를 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 유지비 엄청나다는 거 알지? 네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꺾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자신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격차에서 오는 불쾌함을 충고라는 형태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네가 기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비열한 사람이 되니까 네 걱정이 돼서 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독이 든 혀를 가진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파리처럼 남의 상처 위에 앉아서 독을 뿌리면서 자기는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믿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의 비열함을 마주해야 하니까 충고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추악한 동기를 스스로에게 숨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찌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자신의 가학성을 직시하는 대신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영웅적 서사를 자기 안에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 기만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본인조차 자기가 충고를 빙자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 라고 진심으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토록 지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충고가 아프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아닌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어? 라고 대묻습니다.
마치 자기가 위대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만들어낸 환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왜 유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충고의 폭력을 많이 행사할까요? 낯선 사람은 우리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척, 오랜 친구, 직장 상사 같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거침없이 충고합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에는 암묵적인 위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선배와 후배, 형과 동생, 이런 관계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충고할 권리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선배인데, 이런 말 뒤에 이어지는 충고는 사실상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른 말을 안 듣는다, 예의가 없다 라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력 의지가 바로 여기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충고는 관계의 위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교활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은 당신의 트라우마를, 컴플렉스를, 실패의 역사를,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것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권력을 가지면 사용하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명분만 있으면 그 무기를 사용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마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면 언제 낳을 거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라는 질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들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충고입니다. 내 나이에 그것도 못했냐? 라는 평가가 질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 질문하는 사람은 나는 이미 그걸 했다는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허영심의 배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형식은 관심이지만 내용은 비교이고 목적은 우월감의 확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반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진정한 충고는 없다는 말인가? 정말로 상대를 위한 조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 좋은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모든 충고가 허영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경고한 것은 타인의 약점을 파헤치는 충고입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조언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할 때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통을 느낀다고. 왜냐하면 친구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충고와 허영심의 충고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충고를 하면서 미세한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의가 아닙니다. 충고를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면 그때 비로소 그것은 진짜 사랑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충고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해집시다.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충고의 대부분은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그것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후배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는 선배.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하면서 네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매번 이런 사람만 만나지 라고 말하는 친구. 자녀의 성적표를 보며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인데 너는 뭐 하는 거냐고 말하는 부모.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아래로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르는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도덕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도덕적 언어로 포장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남용된 도덕적 가면 중 하나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라고 했고
식민지를 만들면서도 미개한 민족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고, 종교 재판으로 사람을 불태우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폭력을 정당화해온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충고라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충고하면서 은밀한 쾌감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묘한 만족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허영심은 특별한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어두운 욕구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자기 기만으로 숨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추악함을 고발하되 그것을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어둠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선언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의 허영심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허영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정말로 이 사람을 돕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인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허영심의 함정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지금까지는 충고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충고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충고에 이토록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왜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생존, 즉 자아의 보존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심리적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을 찌를 때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문장이 특별히 잔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약점을 찌르면서 동시에 당신의 반격권을 빼앗아갑니다. 일반적인 공격이라면 화를 내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라는 전제가 붙으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행동이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위해 말해준 것인데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 이중구속 상황에서 피해자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표출하면 배은망덕하고 삼키면 내면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이것이 충고라는 폭력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감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중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받으면 인간의 정신이 마비된다는 이론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네 약점은 이거야. 라는 메시지. 사랑한다면서 왜 아프게 합니까? 사랑과 공격이 동시에 온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력해지고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이런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이런 형태의 충고에 노출된 사람들은 실제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모든 결정의 앞에 서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라는 충고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봅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분명히 다 널 위해서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결과는 한 인간의 자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임은 지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문장을 충고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면 새로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물리적인 고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의 자유가 얼어붙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시선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나는 그 시선 안에서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충고는 바로 이 타임의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행위입니다.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해 라는 충고는 나를 부족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너를 위해서 라는 선의의 외피를 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시선에 저항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르트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충고에 갇히지 마라. 당신은 타인이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다. 누군가가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욕구가 만들어낸 평가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평가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 말을 잘 들어라, 선배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를 듣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육이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자동 반응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충고 앞에서도 화를 내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충고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충고가 실제로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에 속아서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고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충고의 동기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선의의 충고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을 아래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상대방이 충고를 하면서 미세하게라도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허영심의 충고입니다.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허영심에 의해 충고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계에 분노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해주는데 왜 그래? 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 반응 자체가 그 충고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폭로해 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권한을 타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당신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충고가 당신의 자기평가를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며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철학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헤겔이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대학 강단을 지배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잠깐의 승리를 축하하기 전에 짧은 오류의 시대를 견뎌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 철학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네, 그런 비관적인 철학으로는 안 돼. 헤겔처럼 체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다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런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사상, 모든 예술, 모든 혁신은 그거 안 돼 라는 충고를 무시한 사람들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도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빛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존경받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인정받는다. 이것은 충고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힐까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과시하기 위해 남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 삶으로 보여줍니다. 말로 가르치려 들지 않고 삶으로 감화시킵니다. 반대로 입으로 끊임없이 충고하는 사람은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으면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어, 즉 바른 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때가 적절해야 합니다. 넷째, 친절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충고라는 행위를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충고가 탈락합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충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만족적 충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례한 충고, 그리고 친절이 아니라 우월감에서 나온 충고. 부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바른 충고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때가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에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충고의 폭력은 최악의 타이밍에 가해집니다.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별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뭘 했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날아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할 일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먼저 많이 힘들지? 괜찮아 라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충고는 설사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가장 아프고 취약한 순간에 약점을 찌르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가학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려 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어두운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본능이 가장 교묘하게 발현되는 형태가 바로 충고이다.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은 이 본능을 정당화하는 가면이다. 이 가면에 속지 마라. 당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파헤치지 않는다.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당신의 강점을 일깨워주고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는 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타인에게 충고하면서 은밀한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허영심을 위한 것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허영심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원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최소한 그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식 없이는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충고의 폭력이 가장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에서의 피드백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강조합니다. 서로 거리낌 없이 피드백하는 문화가 건강한 조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 피드백 문화가 허영심의 놀이터가 돼 위험이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피드백을 줄 때 그 솔직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사가 허영심에서 피드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는 분명히 솔직한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부하 직원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솔직하되 배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되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돌직구 스타일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려와 존중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함이라는 단어가 면죄부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솔직함이 아닙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기 솔직함을 방패 삼아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면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솔직하다고 자처하는 것은 자신의 가학성에 솔직함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 직장에서의 충고 폭력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충고는 최악의 경우 관계를 끊으면 되지만 상사의 충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걸려있고 경력이 걸려있고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충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회의 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보고서가 말이 돼?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해줘야 해? 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당신의 충고는 허영심의 배설입니다. 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충고라는 폭력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것은 권력관계와 결합할 때 가장 파괴적인 형태를 띱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의 충고는 사실상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릅니다. 승진 누락, 중요한 프로젝트에서의 배제, 심하면 해고. 이런 상황에서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은 더 이상 위선적인 포장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갑옷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갑옷.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인 수준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허영심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영심이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피드백 문화란 아무 말이만 솔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피드백의 목적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출발하여 인간 본성의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충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오만한 허영심의 배설일 뿐이다. 이 문장은 2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소셜미디어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며 댓글을 다는 사람들, 유튜브 댓글로 조언인데 라고 시작하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 이들 모두 쇼펜하우어가 말한 허영심의 후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의 충고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집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약점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약점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파헤치며 쾌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학계에서 외면당했고 사랑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런 철학은 안 돼 라고 충고해도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철학은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 융, 톨스토이, 토마스만 같은 거인들이 쇼펜하우어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충고에 흔들릴 때 쇼펜하우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다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지적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스스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약점은 나의 일부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허영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둠 속에서 꺼내 보여준 진실. 그것은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고발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을 향한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안의 어둠을 아는 사람은 남의 어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허영심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허영심에 의한 충고에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들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이 날아올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정당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다만 그 아픔과 분노를 자기 파괴가 아닌 자기 보호의 에너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니체가, 사르트르가, 노자가, 부처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지 마라. 자기 존재의 주인으로 서라.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매일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